그래서 이제 2차전지를 투자하신 분들이 대부분 장기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의 세 가지 사이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차 대량 생산 사이클이 나오는 첫 번째 사이클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올해 9월 달에 거의 뭐 확실시라고 보여지는 이제 금리 인하,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한 번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사이클이라는 것들은 연속성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올해 9월부터 26년까지 꾸준하게 이제 금리 인하되는 이런 사이클. 그렇게 되면은 그 자동차 판매가 더 좋아지겠죠. 자연스럽게. 네, 하이터즈증권 그 서울금융센터에서 이제 영업부장을 맡고 있는 이찬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테슬라 급등으로 공매도 세력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제가 오늘 그 주제를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고요. 앞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2차전지 그 장기 투자자들이 앞으로 만든 게 3가지 빅사이클, 그리고 이제 이후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효과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후 전기차 관세 부과로 인해서 이제 그 반사이익을 받게 되는 K배터리 얘기와 이제 FOC 광물 가격에 대한 이제 추이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특히 이제 FOC 0%와 그렇지 않은 거에 광물 가격의 차이가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아까 그 테슬라에 대해서 물어보신 게, 요 기사를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 공매도, 테슬라 공매도라고 치면은 이렇게 쭉 기사가 되게 많아요. 보시면 이제 한 달 새 뭐 40% 상승, 테슬라 공매도 헤지펀드의 피눈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지금 그 미증시에서 전기차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비안 같은 경우도 8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 18달러 부까지 좀 올라온 상태고, 물론 이제 폭스바겐에서 투자 받은 것도 있지만은 판매도 지금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트럼프 수혜주로 오가게 되면서 이제 최근에 올라왔다가 조정받았다가 다시 또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이어가지고, 이 그 테슬라 공매도로 인해서 공매도를 한 헤지 펀드들이 굉장히 손실을 크게 입었다라는 것들이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기사도 쭉 다 있어요. 그래서 통곡의 테슬라, 뭐 주가 급등이 오는 헤지 펀드들 해가지고 지금 그 테슬라 공매도 세력들이 많이들 이제 손해를 많이 봤다는 것이고, 이러한 보통의 미국 시장에서 흐름이 보통 미국 시장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요 사례를 갖고 왔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CS, 그 크레딧 스위스죠. 이게 이제 불법 공매도로 인해서 최다 이제 과징금을 270억을 좀 맞았습니다. 역대 최다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1,000억 정도로 이제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됐는데, 그 크레딧 스위스의 그 AG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그 AG랑 이제 싱가포르 법이 그 크레딧 스위스 싱가포르 여기 각각 이제 공매도를 대규모로 쳐가지고 여기 과징금이 이제 271억 7,300만 원이네요. 이제 부과를 받았는데, 기간이 21년 4월 7일부터 22년 6월 9일까지 거의 1년 넘게 국내 증시 20개 종목에서 603억 그 규모의 이제 그 주식을 무찰 공매도를 했다는 것이고요. CSSL 이제 이게 이제 그 크레딧 스위스 싱가포르 여기 같은 경우도 2021년 11월 29일부터 22년 6월 9일까지 5개사의 주식에 대해서 352억 원어치의 이제 불법 공매도를 했다는 것들이 이제 그 적발이 돼서 둘이 합치면은 거의 이제 그 900 아니 거의 1,000억쯤은 안 되네. 1,000억 그 정도 1,000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각이 돼서 이제 그 과징금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대체로 이제 다른 증권사에서 대여 중이었던 주식을 반환이 확정되기 전에 공매도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을 했다라는 이제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매도 주문 시점에서 해당 주식 매매 결정일까지 대여 중인 주식을 반환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제 그 결제 불이행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원래는 요 방법이 불법 공매도를 보지 않았었는데, 지금 불법 공매도 소지가 있다고 해서 무채 공매도로 지금 해당된다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징금을 받았던 것이고, 관행처럼 해왔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거를 이제 잡아냈다라고 했을 거고, 아마 이런 식의 관행이 상당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불법 공매도의 사례들이 이제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불법 공매도들이 상당히 근절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공매도의 작년 이제 4월달, 5월달 때 항상 2차전 종목들 특히 이제 고프로 쇼스키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서 그 이제 실제로 터지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이번에도 그런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쇼커버링이 언제 들어올지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큰 그림에서 한번 이거를 좀 주제를 잡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이제 대선 1차 토론에서 뭐 압승을 했다면서 이제 그 지지율이 올라갔고,
지난 1일 그 일요일 날 이제 그 피습 사건 때문에 지금 뭐 사실상 뭐 공화당이 뭐 이긴 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재집권 가능성이 뭐 70%까지 급증을 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증시에서도 가만 보면은 공화당이 이제 우세한 지역의 기업들이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민주당 지역에 우세 있는 기업들, 특히 반도체 관련 기업들 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미증시에서도 지금 오늘이 이제 7월 17일이잖아요. 오늘 반도체 주식도 많이 빠졌는데 그게 미증시와 약간 동조하게 움직인 거고 어제는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주로 다 그 빠졌고 오늘도 이제 초반에 이제 그 대형주 위주로는 반등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하락에 나왔던 것이고요. 반도체 종목들은 많이 빠진 것들을 미증시와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또 트럼프가 이제 관세 얘기도 나왔고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 집권하게 되면은 중국의 그 GDP가 뭐 60% 절반 정도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오늘 ASMR이 그 실적은 잘 나왔는데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반도체 섹터에만의 악재도 있고 뭐 테크에 오는 급등하는 그런 뭐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거는 이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로 인해서 어떤 섹터는 수혜를 받고 어떤 섹터는 피해를 보는 이런 이제 계산에 의해서 이제 그런 수혜주로 좀 쫓아가는 그런 이제 그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 미증시에서도 일어나고 국내 증시에서 일어나는데 미증시에서는 확실히 수혜가 되는 것들만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떨어지는데 우리는 다 같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대체로 그게 좀 같이 커플링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금투자 이슈랑 같이 또 맞물려서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또 달리 보는 거는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공매도 포지션과도 상당히 지금 연관이 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일단 그래서 지금 저한테 궁금하신 거는 어쨌든 2차 전지 투자자 분들이 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트럼프가 당선되면 2차 전지 폭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온 거고요. 일단은 2차 전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전에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뭐 재정 리스크라든가 법률적인 그런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속단하지 트럼프가 무조건 될 거라고 속단하지 말고 좀 상황을 좀 지켜보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은 이제 시나리오 자체는 일단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받아들이고 이제 투자를 임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났어. 지금은 당장은 이제 트럼프가 스킬을 상당히 잡아온 걸로 보이지만은 이제 연말 11월 달을 갈수록 지금 그 부동층이 아직도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확실히 이제 양분이 딱 될 겁니다. 부동층이 거의 사라지고 지지율 격차가 이제 그 약간 붙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될 거예요. 지지자에 대해서 결집을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투자를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2차 전지라든가 그리고 전기차의 그 본연의 그 전기차 시장 본연의 경쟁력으로 내연기관차 대비라든가 본인의 경쟁력으로 이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수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고 거기에 수혜가 되는 종목들을 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달리 이제 내연기관차에 대한 어떤 규제를 통해서 전기차를 보급을 한다 이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좀 그 인프라 구축, 뭐 전기차 충전소를 늘린다던가 아니면 세대 지원한다든가 그때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 선택권을 보장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을 직접 주는 것보다도 기업들의 세금을 감면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를 잘 깔아서 이제 소비자들이 내가 전기차를 사도 살 수 있고 내연기관차를 사도 살 수 있고 이게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선호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그 매달 이제 기부를 한다는 것들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제 사실 그 정치적인 기부설이 떴었고 이제 실제로 기부하는 그 뉴스가 지금 나온 상태고요. 사실 뭐 지난 이제 7월 뉴스를 좀 추적해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6월 7일자에 트럼프가 이제 그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그 보수정치 행사에서 했던 얘기가 난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매우 좋아하고 머스크도 매우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론 머스크죠. 그가 이제 테슬라를 그동안 경영형 곱선 놀랍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구입할 생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주장을 트럼프가 직접 워딩을 한 거고요. 이제 거의 이어서 이제 6월 14일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는 사이버 트럭의 열렬한 팬이다라고 해서 트럼프가 자신에게 자주 이제 전화를 건다면서 아무 이유 없이 연락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 그 트럼프가 이제 전화할 때 매우 친절하다면서 이제 트럼프에게 이제 전기차가 미래가 좋으며 미국이 배터리 구동 자동차 선도주자라고 말했다라고 밝혔고요.
이제 머스크는 이제 현재 트럼프의 많은 친구들이 전기차를 갖고 있고 모두 테슬라를 좋아하며 그는 그 사이버 트럭의 열렬한 팬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전해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가 말한 것과 일론 머스크가 간에 말한 그 언론상에 나타난 이 내용의 핵심 공통점은 공통단어는 전기차입니다. 뭐 사이버 트럭도 포함된 그 전기차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일각 이제 증권사에서 주장하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가 이제 전기차라든가 뭐 그 ESS 이런 사업보다 앞으로 뭐 AI라든가 뭐 스페이스X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이제 쪽에서의 사업 육성을 위해서 이제 트럼프를 지지한 거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서로 간에 얘기한 게 공통 분모가 없어요. 접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지금 캐시카우를 하고 있는 전기차 사업과 그리고 연간 200에서 300%의 성장이 나오는 ESS 메가팩 사업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 아마 이런 쪽에서 많이 이제 트럼프에게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 많이 할 거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미래가 좋으며 미국이 배터리 부동 자동차의 선도주자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품은 전기차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전기차 캐즘 구간이 캐즘의 발생의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컸던 이유는 결국에 신차가 출시가 좀 많이 지연된 이유가 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독일 전기차라든가 판매 부진하던 전기차들을 보면은 특히 1세대 전기차들은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배터리만 얹은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플랫폼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차들은 사실상 지금 퇴출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전기차 플랫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상품들은 시장에서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벤츠의 EQ 시리즈 제품들이고, 지금 얼마 전에 지금 독일 폭스바겐, 뭐 BMW인가 BMW도 차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뭐 반값 할인 아마 중국에서는 반값 할인한다고 뭐 그러고 있고요. 그거 잘 안 팔립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고 BMW가 노이어 클래스에 뉴 클래식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26년도에 이제 플랫폼이 나올 예정인데 기술 수준이 이 GMP 수준의 정도를 따라가는 정도인데 현대기아차의 eGMP는 2020년도에 나왔고 앞으로 이제 EM이라든가 뭐 그런 새로운 플랫폼이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최소 지금 6년의 격차가 있는 거고 벤츠가 2040년도에 다시 전기차 플랫폼을 내놓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현대기아차나 벤츠의 전기차 플랫폼 기술 격차가 10년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 특히 독일의 전기차들이 준비가 상당히 안 된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특히 포드 같은 경우가 준비 잘 안 됐습니다. 지금 GM 얼템셀 플랫폼이 지금 GM에서 만들어서 지금 전기차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오죠. 올해 하반기부터 나오는 상황인데 이 포드가 지금 GM보다 2년 정도 뒤쳐졌어요. 근데 얼템셀 정도의 기반이 사실은 지금 1세대고 2세대 이렇게 다 나가는데 eGMP 정도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 GM이랑 현대기아차의 그 전기차 플랫폼 기술력도 현대기아차도 앞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테슬라가 전기차 플랫폼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 그 다음에 GM 정도로 본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살만한 전기차가 지금 많이 잘 안 나왔던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전기차가 새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얼리어답터들이 이제 새로운 걸 좀 사봤는데 이제 그 내연기관에 기반해서 이제 전기차가 배터리만 단 그런 차들은 이제 만족도가 높지 않았던 거고, 결과적으로 가성비가 있는 가격이 좀 더 저렴하면서 가격만 저렴한 게 아니라 배터리 성능도 좋은 그런 성능이 좋은 배터리를 장착한 이제 차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대표적으로 기아 EV3가 되겠고 이번에 이제 현대차에서 나온 캐스퍼 EV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또 얼템셀즈에서도 이제 이코노스 EV라든가 블레이저 EV 이런 거 나오니까 그런 차들이 나오면서 이제 특히 24년부터 26년까지 경쟁력 있는 전기차 신차들이 대거 출시되는 시기가 그때입니다. 이제 그런 시기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집권하면은 뭐 IRA 폐기 얘기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현실적인 게 있고 그리고 이제 팩트 체크해 볼 필요 있는 게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의 IRA 세액 공제라든가 투자의 80%가 배터리 EV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중 80%가 공화당 지역에 지금 투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IRA법은 특히 공화당에 되게 유리한 법안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거기서 70%는 IRA법 제정 이후에 결정된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IRA법에 의해서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공화당의 우세 지역이 훨씬 더 70% 이상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더라도 그 IRA법 폐기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단 중론입니다. 지금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연초만 해도 증권사 리포트에서 지난해 연말까지 해서 트럼프 당선 시 IRA법 폐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되게들 많이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사라진 상태고 얘기하는 건 연비 규제라든가 이제 뭐 보조금을 축소한다던가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 전기차 뭐 속도가 뭐 좀 좀 둔화될 수 있다, 보급이 둔화될 수 있다,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몰고 가나 없지 않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바이든 정책의 수혜 보는 지역도 상당히 다 공화당 지역에 있다. 이게 지금 팩트인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IRA법 입법 당시에도 공화당 의원이 반대가 상당히 많았고요. 이게 초당적으로 지금 이게 법을 만든 거고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 4년 정도 이제 그 진행이 되는데 이걸 뒤집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 이 IRA법에서 반대를 한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자기 지역구에 투자에 대해서는 되게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트럼프의 아젠다 47 요거를 보면은 제가 이제 원문을 풀로 다 보지 못하고 요약본을 좀 봤는데 37번과 43번에서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자동차 연비 규제에 대해서 37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43번에서 전기차 의무 판매 비중을 없애겠다라고 이렇게 밝힌 게 이 부분에 있고요. 그 IRA법에 대한 얘기가 어디냐면은 이제 같은 여기에 그 IRA를 통해 중국 배터리 회사가 보조금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IRA 보조금을 중국 업체들이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이걸 폐기하겠다 하진 않았고 그리고 이번에 그 1차 대선 때도 IRA법 폐기 일절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게 이제 대선 토론 전략 때 트럼프가 직접 참모들한테 IRA에 대해 폐기에 대해서 절대 언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걸 전략적으로 그걸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수혜가 80% 공화당 지역에 있으니까 이거는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제 이제 전당대회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도 기자가 그 IRA법에 대한 폐기에 대해 직접 물어봤는데 직접 언급을 피했습니다.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때 즉답을 피했다는 거죠. 이게 공격 대상이라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다만 이제 IRA법에서 그 보조금이 이제 친환경 쪽 들어가다 보니까 생산 비용이 높은 친환경 에너지 대신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활용을 늘리자고 했고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 쪽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 직접 혜택을 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일부 미디어 언론에서 또는 증권사에서 주장하던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그 IRA법을 폐기할 거다.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보조금을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겠다 하는 것도 정정 보도가 다 났어요. YTN이라든가 뭐 KBS라 정정 보도를 다 했고 그게 이제 맨데이트였다는 거잖아요. 그 섭씨가 아니라 의무 규정.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트럼프 아젠다 47에서 얘기한 37번이니까 자동차 연비 규제.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그 자동차 연비 규제 효과랑 전기차 의무 판매 규정 이게 연동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카페에서 카페 규정. 그래서 이제 오바마 당시에 자동차 연비 규정을 강화했던 거를 트럼프 때 완화시켜줬고요. 그리고 이걸 다시 바이든 때 강화를 한 겁니다. 이게 아마 폐지는 어려울 거예요. 저기 자체 없앤다기보다도 완화를 시켜줄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뭐 예를 들면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겠다 말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주로 얘기하는 게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IRA법의 그 녹색 그린 스팸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전기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전기차 보급이 뭐 2030년대 50% 뭐 이후에 100%까지 100%까지 되기 어렵다. 그런 용도로 얘기를 했지. 그 IRA법에 대해서 전적으로 폐기를 자체를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힘이고 제가 앞에서 그 테슬라 공매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공매도 상황이 어떤지를 좀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7월 15일 날 한국 코리아 마켓에서 나온 뉴스고요. 이거 뉴스를 잘 보시면은 공매도 목적 조심한 따로 관리, 대차 거래 시스템 바뀐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차익 단계부터 목적을 기재를 해야 되는 거죠. 공매도를 빌리면은 그냥 그 별도 목적 없이 그냥 통째로 했고 여기서 내가 이제 그 공매도용으로 갖다 쓸 수 있고 아니면 현금 담보부 거래라든가 그 다른 목적으로도 쓸 수 있었는데 뭐 채권 거래용도라든가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차입하는 단계부터 공매도 목적을 밝히고선 주식을 차입 주식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은 이제 그 기관들은 공매도 외에 그 여기 보면 현금 담보부 거래, 제대 거래 등 각기 다른 목적으로 빌린 주식을 포괄해 걸려 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15일에 그 한국 예탁결제원이랑 한국 그 증권금융 등이 이제 유동성 공급자 LP 그리고 시장 조성자 MM 등으로 대상으로 해서 그 차익 공매도 목적 그 주식 대차 거래에 대한 설명을 열고선 이 같은 방침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지금 그 주식 목적을 밝히고 차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메뉴를 만들 거예요. 신설을 할 거고요. 그 주식을 차입할 경우에 이제 기간 차입할 경우에 공매도 목적의 여부를 입력하는 메뉴를 신설할 계획이다라는 것이고, 이게 왜 이걸 하게 됐냐면은 사실 이거를 기관들이 절대 못하겠다 버텼던 내용입니다. 예. 지난 공매도 토론할 때 보면은 이게 그 공매도 이런 의혹이 있었어요. 이게 예를 들면은 공매도 목적 주식이 아닌데 다른 목적으로 차입하는 것들을 공매도 세력들이 이거를 가져다가 공매도를 치는 사례들이 나타났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했는데 그렇게 시스템이 안 돼 있다라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그 기관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하기 싫어하고 이제 버텼던 사항인데 이게 이제 지금 하겠다고 이제 그 금융당국이 얘기를 한 거고,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제 불법 공매도를 한 일부 기관이 그 실시간 거래 도중 여기 보면 공매도형 대차 잔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실수로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났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서 자기네 실수했다라고 한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요게 이제 그 공매도용이 있고 그 그 공매도 전체를 빌렸으면은 그 안에서 공매도용, 현부담보부거래 여러 가지 각기 목적으로 이렇게 다 구분을 하는데, 그거를 자기네들 내부 규정, 그러니까 마음대로 쓴 거죠. 이게 목적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제 실수가 벌어졌다라고 한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면 목적을 넣으면 되겠구나라고 한 거. 이거 사실 기관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였는데 이걸 이제 의무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공매도 목적의 거래로 따로 입력하기 위해서 일단 그 기관들 그걸 자체를 관리하게 되는 건데, 100주를 빌렸으면은 이제 공매도 목적 주식 60주 그리고 현부 담보부 거래 목적 40주를 잡았으면은 60주 안에서만 공매도 칠 수 있는 거죠. 60주 이상의 그 추가적 공매도 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60주 외에 추가로 빌리거나, 뭐 이게 세부 내부 사정이 바뀌어가지고 지침이 바뀌어서 60주 안에 70주를 공매도를 치려고 하면은 10주를 다른데 빌려오거나, 아니면 그 공매도를 상환을 하고 다시 갖고 차입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 무슨 그러니까 이게는 보면은 추가적으로 공매도를 더 치기가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게 기관 투자자들이 되게 이걸 하기 싫었던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는 것이고, 그 전에는 이제 그 무차익 공매도를 막기 위한 뭐라 하지 시스템들이 지금 앞으로 개발이 될 건데, 지금 특히 이제 그 공매도 상환 기간을 1년으로 지금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2025년 3월 31일부터 3월 30일이 월요일에서 3월 30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1년 최대 1년 그러면 2026년 뭐 3월 말까지 그 이제 뭐 상환을 해야 되는 걸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지금 주식을 그 공매도 물량을 그 주식을 조달하는 것, 차입하라는 것들도 일부 그 공매도 세력들한테는 좀 그 권력들이 생겼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MM이라든가 RP 그 운용자들이 자기가 이제 맘대로 막 다 이것저것 갖다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이제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이 이제 그래서 3월 31일부터 가동이 됩니다. 이제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 사실은 뭐 그전에는 엄청나게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지만은 천문학적 자금 들어온다고 했지만은 실제 가격 보면은 지금 발주를 했는데요. 사업 예산이 14억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년 3월 공매도 재개에 맞춰서 중앙 점검 시스템 NSDN 개발을 위해서 입찰 공고를 이제 한국거래소가 냈는데, 중앙 그 점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개발 용역을 긴급 공고를 했고요. 사업 예산은 14억 2천억. 그래서 이제 이달 30일 제한 입찰 마감해서 마감은 31일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 2일 날 제안 설명회 이후에 기술 평가 해가지고 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은 계약 체결일부터 88개월 이내 구축을 해서 이제 그러면 다음 달 바로 구축하겠다는 거죠. 개발 착수해가지고 내년 3월 30일에 가동 목표한 일정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기간이 짧고 금액도 지금 14억 2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걸 할 수 있었던 건 그동안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난달에 13일에 이제 그 각 당정이 공매도 제한 그 제도 개선 최종안을 발표를 했고요. 요게 이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를 지금 이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제도는 핵심이 꼽히는 게 이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실 기관 투자자 위주로 이게 좀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가 도입해야 되는 자체 잔고 시스템이 있고 한국거래소에서 마련한 중앙 점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점검 시스템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주문을 모두 살펴보고 기관의 잔고 시스템에서 보내는 그 잔고 장외 그 정보를 보고 받고서 이를 모든 매매 주분 내역과 대입해서 무채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 점검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의 차지하는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 자체적인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는 거고, 잔고 관리는 자체적으로 기관이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여기서 그 매매 내역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하는 걸 이제 중앙에서 하는 거고요.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을 하고, 그리고 잔고를 초과하는 주문은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그 무채 공매도 사전 차단 기능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 3월 31일부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요 공매도 목적 주식을 따로 관리하는 거, 차입 주식의 목적을 따로 기입해야 되는 거, 그리고 요 그 불법 공매도에 대한 그 차단 시스템이 들어간다는 거죠. 무차입 공매도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매도들의 무기가 많이 없어졌다. 요게 이제 그 기간 제한까지 생겼다는 거죠. 요기에 대해서 이제 그 지난달에 이제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했습니다. 기관들이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이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그 한 상태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잔고 관리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여기 이제 그 증권사에 대해 그 기간 점검 역할을 맡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공매도 주문 위탁 정원 체크리스트를 배포를 해가지고 어쨌든 기관들이 요 자체 관리를 하도록 지금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는 이제 3월 31일까지 내년 3월 30일까지고 31일부터는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4월 1일이 아니냐 하는데 3월 31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거래일부터 이게 진행되는 것이고, 여기서 제가 이거 확인한 게 전 코스피 200과 코스피 150만인지 전체 공매도는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거는 이게 아마 전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김병환 그 금융위원장 후보도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매도 재개 일정에 맞춰서 이제 제도라든가 시스템 준비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비췄고요. 이제 내년 3월까지 시스템 잘 갖춰서 어쨌든 시장의 불씨를 해소해 보자라고 하고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는 조치를 한 뒤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장에서 특히 이제 금융당에서 말한 것들을 지금 다시 의지를 한번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채 공매도 방지 공매도 전산 시스템. 그래서 이제 보시면 기관이 있고 거래, 기관, 법인, 증권사에서 각자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관은 그 기간 내 잔고 관리 전산 시스템 의무화를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이제 매도 잔고 관리를 실시간 관리하면서 그 무채 공매도 사전을 차단하는 것이고 1차 차단을 하죠. 거래소에서 중앙정원 시스템에서 이거를 검증하는 거예요. 요 매매한 거를 이제 사후에 전수 점검을 하는 거, 3일 이내 전수 점검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관과 이제 법인 내부에서도 이런 공매도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위한 내부 통제를 구축을 해야 돼요. 의무화된 거고, 증권사에서도 시스템 내부 통제 기준을 확인 후에 공매도 스타트 하도록 하고, 이런 증권사 공매도 확인 의무도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환 기간은 이제 90일인데 총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고요. 담보 비율이 이게 아쉽죠. 105%인 게 개인 투자자 원하는 게 140% 이렇게 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기관 대차와 개인 대주 간의 공매도 거래 요건을 통일했다. 이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하려면은 요게 맞춰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처벌도 강화를 해서 그전에는 벌금 상향, 징역 가중 처벌이라든가 금융 거래 임원 서민 제한, 계좌 지급 정지 도입 등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그 무차입 공매도 1벌밖에 하겠다. 이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라서 이제 사실 근데 이게 처벌이 잘 안 되기도 했어요.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벌금 많이 묻고 하는데, 여러 방식으로 이제 무차입 공매도라든가 불법 공매도를 방지 시스템을 이제 마련을 한다게 되면은 상당히 자정이 되겠죠. 이래서 이제 뭐 금감원이라든가 금융 당국이 이제 좀 시장 참여자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좀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로 인해서 불법 공매도도 상당히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또 하나가 이제 2차전지 쪽에 공매도가 좀 많거든요. 그러면은 2차전지 종목들의 공매도가 많은 게 결국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LR, 에코프로 그룹 주도 좀 많은 편이니까, 그러면 에코프로의 주가가 물론 당연히 중요한 거는 전기 차원의 캐즘을 극복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업사이클 가는 그런 게 중요한데 이벤트가 뭔가 있을까 보면은 이동채 회장이 출소를 하게 된다면은 에코프로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이동채 회장의 만기 출소가 5월 달이에요. 내년 5월입니다. 지난해 5월 달에 2년 구형을 받았으니까 내년 5월인데 지금 슬슬 나오는 얘기가 8.15 특사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을 방문해가지고 그 전국의 8개 시도 투자 그 양해약서를 체결 합류를 했거든요. 그때 이때 그 에코프로 그룹이 여기 이제 같이 양해약서 썼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동채 전 회장의 특별 사면 또는 가석방이 청실화가 켜진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 영남 경제신문에 지금 보도가 있었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난달 20일 날 6월 20일 날 그 포항 블루베리 국가산업단지 방문해가지고 영일만과 블루베리 국가산업단지의 2차 전형 중심의 경북 기획발전특구 포항지구 선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 영일만에 그 에코프로의 그 여기 프로비에 마더팩토리가 들어가 있고 지금 블루베리 산업단지에다가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 클로즈 루프 시스템 버전 2, V2 버전을 여기다 이제 그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대표적인 그룹이 에코프로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에코프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기획 발전 특구 선정 발표에 이어서 경북도와 포항시가 이제 에코프로의 그 업무 협약 그 MOU를 체결하고 투자를 약속했다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블루베리 산업단지에 이제 5년 동안 그 2조 원 투자를 앞으로 이어갈 예정이고요. 이런 에코프로의 2조 원 블루베리 투자 계획이 어쨌든 간 이로 인해서 또 탄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번 그 기획발전특구 선정이 임해서 이제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 경북 기획발전특구 포항지구에서 에코프로 비중이 이제 커진 거죠. 막대해진 것이고요. 미래에 따라서 이제 이 사업이 추진되려면은 오너가 있어야 돼. 이거 오너잖아요. 여기는 사실상 오너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에 따라서 사업 투자의 추진력을 위해서 이동채 회장의 전 회장입니다. 전 회장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라는 게 여론들이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동채 회장이 이제 이게 6월달 기사니까 만기 출소가 지금 9개월 남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 특별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형이 70%를 채워야 됩니다. 형이 70% 채우려고 하면은 9월까지인 걸 거예요. 9월달. 8.15 특사로 하려고 하면은 한 1개월 정도 모자란데 통상 60% 정도 채우게 되면은 많이 그 특사를 해주기로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8.15 특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8.15 특사로 이동채 회장이 나왔을 경우에는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그룹주라든가 다른 2차 종목도 단기 반등 나올걸요? 그러면 구매도 많으니까 일부 쇼커버도 나올 것이고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 구속될 때 에코프로 주가 갑자기 급락했잖아요. 급락했었고 그리고 더 추가 더 빠졌었을 때인데 이후에 물론 좀 극복을 했지만은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있다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이동채 회장의 조기 석방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단은 포항 지역 사회의 여론으로 지금 무게에 싣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그 2차전 포항 쪽에 여러 2차전 전지 산업이 육성에 시급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조기 석방하자라는 여론이 있고 또 이제 실제로도 그 포항시 관계자가 이동채 전 회장 구속으로 에코프로의 투자액의 차질을 빚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획발전 특구의 인센티브에 힘입어서 그 에코프로의 투자가 조속 실현되길 기대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투자 확정 등 이동채 전 회장만이 결정한 일에 선적해 있어 이동채 회장의 조기 석방이 필요하다라고 포항시 관계자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8.15 광복절 특사를 기대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8.15 광복절 특사 그러면 지금 7월 오늘 17일이니까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한 다음 주 정도에는 뭐 좀 나오려는 그것도 윤곽이 잡힐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거 그 이동채 회장이 8월달에 광복절 특사로 나오게 된다 그랬을 때는 2차 전지 섹터 특히 이제 가장 힘든 것들은 이제 그 좀 일부 스몰캡 오늘은 2차 전 쪽에서도 리튬이라든가 전액 기업들은 그래도 선방을 했거든요. 그 외의 종목들이 좀 아침 반등하다가 오후에 더 빠졌어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거의 쫙 흘러내렸거든요, 막판에. 이제 봤을 때는 이제 특히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벤트도 있다. 이거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안 되더라도 내년 5월이 만기이기 때문에 또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내년 5월이라는 게 좀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를 투자하신 분들이 대부분 장기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의 세 가지 사이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이제 이동채 회장의 이제 그 8.15 특사 기대감 아니면 이제 만기 출소까지는 5월 달이거든요. 2025년입니다. 그러면 25년도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전기차 캐즘을 극복을 하고 그때 신차가 아까 제가 이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신차가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신차가 사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25년, 26년도 되고 나오거든요. 그 때문에 특히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대량 생산 사이클이 나오는 첫 번째 사이클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올해 9월 달에 거의 뭐 확실시라고 보여지는 이제 금리 인하,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한 번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사이클이라는 것들은 연속성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 올해 9월부터 26년까지 꾸준하게 이제 금리 인하되는 이런 사이클. 그렇게 되면은 그 자동차 판매가 더 좋아지겠죠. 자연스럽게. 이런 사이클, 두 가지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고, 그러면 적어도 25년, 26년까지는 2차전지 혹시 물려 있더라도 가져가보자. 버티고 가져가보자. 그때 가보자라는 게 이제 핵심 이제 투자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쨌든 25년도 3월 말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만기가 1년이니까 그럼 25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 치는 거는 1년에 또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가 보면 어쨌든 전기차 산업의 업사이클이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산업이 업사이클 가는 곳에서 공매도를 친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고 아까 그전과 달리 공매도 세력들의 무기가 많이 뺏겼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 이제 무기한 공매도가 안 되고요. 무찰 공매도도 사실상 좀 막혀 있고, 그리고 공매도의 목적을 기재함으로써 그 여력도 자기가 융통할 수 있는 그런 여력 공매도 그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전처럼 공매도를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강화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죠. 또 하나가 이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클 제가 이제 1번, 2번 사이클이 다가올수록 요 3번 사이클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7월 10일 기준으로 2차전지 주요 공매도의 잔고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기준으로 외국인 보유 비율 체크를 해봤는데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 이제 공매도가 많은 순서대로 나열을 해봤어요. 일단은 이제 코스피 쪽은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LNF, SKC크미아 있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빈, 에코프로, 나노시에서 에코프로 HN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공매도 잔고를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이 압도적으로 많죠. LG에너지솔루션 이 두 종목이 많아요. 이렇게 지금 유독 좀 가장 많이 눌렸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좀 가장 많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 BM이 저점에서도 에코프로 그 공매도가 1조였는데 좀 줄었어요. 올라갔음에도 줄었습니다. 올해 상환을 안 하면 올라가면은 더 늘어야 되는데 줄었어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 외국인 보유 잔고 9.49%, 에코프로 BM 10.21, 에코프로는 18.72%고요. 에코프로 HN 9.86%인데 요거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그리고 포스코 퓨처 네 종목은 이게 지금 현재 외국인 보유 비중이 역대 최고치입니다. 공매도 포지션이 이렇게 많은데 외국인 보유 비중이 역대 최고치라는 사실이고요. 그러면은 보세요. 공매도는 많은데 외국인도 공매도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죠. 뭐 골드만삭스, JP모건도 모건스탠리 등도 많은데 보유 비중은 역대 최고치라는 거죠. 이 포지션은 되게 좋은 포지션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왜냐면 공매도가 많은데 주가가 많이 눌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갖고 있는 공매도 포지션 상당히 수익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주식도 많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매도를 상환해서 차익 실현을 하면 주가가 올라가면은 갖고 있는 주식도 아니면 그거 갖고 있는 걸로 상환을 해버려도 되니까 여유가 되게 있거든요. 같이 위아래로 다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문제는 기관이에요. 공매도 포지션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수급이 빈집이에요. 기관들이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지금 무기한 공매도가 금지가 됐고 공매도 목적 주식 별도를 관리를 하고 지금 금투세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 뭐 강행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재명 후보 당대표 출마 나섰는데 금투세에 대해서도 시기에 대해서도 좀 불확실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시기에 대해서 언제 시행할지 대해 여부를 얘기를 했고 지금 그 2차전지 쪽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라든가 그리고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신뢰도가 하락했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 분들이나 그 채널에서 2차전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거기에 너무 많이 휘둘리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는 그게 뭐 소위 익숙하다 그러나 아니면 뭐 거기에 실상을 알았다 그러나 그래서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잘 안 믿는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그런 리포트라는 것들도 유심히 봐야 되는 게 그런 논리에 대해서 반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놔두면 안 돼요. 보고서 빨리빨리 반박을 해야 됩니다. 아닌 것들은
논리가 안 맞는 건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고 아닌 것들은 빨리빨리 지금부터는 애널리스트든 유튜브든 아니면 뉴스든 간에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그냥 이거는 빨리빨리 반박을 해야 돼요. 즉시 빨리빨리 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고 때문에 이 공매도 세력의 무기가 이전보다 약해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서 많은 분들이 그 손실을 보고 뭐 피해를 보고 있지만은 이게 실제로는 거기 다시 공매도가 다시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 예전 같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이 포지션이 외국인들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이라는 거죠. 기관들한테 불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공매도 제도에 그 시작이 되면은 내년 3월 말부터는 공매도 상한 압박이 시작될 거다. 특히 만약에 8.15 특사로 이동체제가 나오지 않으면은 25년도에 5월 달에 만기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3월 30일부터잖아요. 5월 달이잖아요. 안 남았어. 압박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어떠세요, PD님은? 받지 않을까요? 이동체제권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투자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뭐 좋은 일들이 뭐 주가 부양이라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뭐 어떤 사업 전략 이런 것들이 뭐 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이동체장이 25년도에 5월달 나오네. 그냥 이렇게 보다가 이게 좀 뭐 일정이 좀 이상한데 색깔 보면서 이게 잘못하면은 25년도 5월까지 공매도 세력들이 좀 상한 압박을 받을 수 있겠다 하면서 체크해봤어요. 해보니까 외국인들 포지션이 지금 주식도만 공매도도 잔고도 많은 상황에 많은 종목들이 주식 보유수가 많더라. 그러면은 쇼커버링이 났을 때 외국인들은 그동안 수익 났던 거 차익하면서 위로도 대박 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개 종목에 공매도 잔고가 약 4조 원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거 한 번에 상환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공매도 세력들이 포지션 공매도 투자 뭐 세력이라고 하죠 우리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그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최대한 빨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가 눌러야 되겠구나. 그러면 지금 안 좋은 뉴스는 최대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구간인 것 같고요. 트럼프 이슈도 그렇고 트럼프가 아까 이제 물론 이제 바이든 정책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이제 되돌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전기차 자체에서는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특히 신재생 에너지인가 그런 에너지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뭐 전기차를 없애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더 우리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가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져서 그러면 이런 구조가 봤을 때 쇼커버링 사이클도 올 것 같다. 25년도에는. 그러면은 처음에 주장했던 25년도, 26년도에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대량 생산 사이클과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 그리고 우리 시장만의 공매도 쇼커버링 사이클이 25년도에 나온다. 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보는 겁니다. 안 날지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냥 감각적으로 왠지 그럴 것 같다는 거죠. 그냥 그런 근거들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뭐 보시는 분들이 뭐 동의하냐 이거는 각자 알아서 판단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후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그 EU가 지난 8개월에 9개월 정도 조사를 하고선 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그 추가 잠정 관세입니다. 잠정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뭐 효과가 있다 없다 뭐 중국이 이제 유럽으로 직접 진출하는 사례들이 나타나서 그걸 극복할 거다 이런 주장까지도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제가 보니까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추가 잠정 관세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들이 지금 연구 결과로 좀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EU 집행위원회가 7월 5일부터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대해서 최대 17.4%에서 37.6%의 그 추가 잠정 관세 부과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최대 이제 38.1보다는 0.5%가 줄었죠. 비아디는 그대로 10.4%, 지리자동차가 19.9% 조금 줄었고 상하이 자동차 그룹은 이제 37.6% 이렇게 줄었는데 이건 뭐 그 조사 협조한 기업들은 20.8%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37.6%고 이런 추가 잠정 관세는 11월까지 그 EU 회원국이 승인하게 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이 되고요. 27개국 회원국 투표를 해서 가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를 안 되게 하려면은 15개국 이상의 반대를 하고요. 반대한 국가의 인구의 그 EU 총 인구의 65% 이상이 도입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번에 오늘 그 약간 어제 그 의사 물어보는 투표를 했는데 11개국이 찬성하고 일부 좀 반대한 게 있고 기권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요 반대하려면 이게 15개 이상 반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의 EU 총 인구 65% 이상이 반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거를 반대하기가 어려워요. 구조가 지금 구조가. 그러니까 독일 자체는 좀 뭐 기권을 할 것 같긴 한데 이탈리아랑 프랑스만 가지고도 아마 인구의 한 40%될 거예요. 적극 찬성하는 쪽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반대는 어렵다 사실상 그 이제 진행되는 건 요식행위다 볼 수 있겠고 뭐 최근에 뭐 독일 자동차 협회라든가 산업협회라든가 산업회는 이제 그 중국산 EU 추가 관세 철회를 요청하기도 했고 독일이 지금 반대하는 건 아무래도 중국의 판매 비중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독일 그 장관이 그 중국 방문하니까 조국 총리가 방문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우리 그 관세 내용기가 최고 등급의 이제 그 자동차들에 대해서 관세 깎아줄 테니까 이제 반대하라 뭐 그런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유럽 시장의 중국 전기차 그룹별 판매량 비중을 보니까 지리 자동차가 59.6%,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 이제 34.4%, 비아디가 3%밖에 안 돼요. 3%밖에 안 돼요. 비아디가 지난해 많지 않고요. 근데 이제 그 지리가 보면은 29.9%죠. 그러니까 10% 기본 관세에다가 상계관세 19.9니까 29.9%,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 47.6%죠. 그리고 비아디가 27.4%예요. 4%. 그러니까 지금 꽤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효과가 없을까? 이거 상식적이지 않죠? 이제 지리자동차 같은 경우 높은 게 이게 그 중국 브랜드라기보다 이 안에 이제 뭐 MG라든가 그런 이제 그 그러니까 유럽 브랜드를 인수하다 보니까 이제 유럽 사람들은 유럽 차로 이식하는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자만시라고 자동차 마케터 시설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요걸 그 분석한 게 있는데 비에드의 실유 독일 가격을 그 가격 구조를 검토를 해보니까 기본 관세가 그전에 10%였잖아요. 이거를 27.4%일 때는 그 10%일 때는 법인 마진율이 이제 20.8%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8.3%로 줄어드는 거예요. 마진율이.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 해당 유럽 쪽의 딜러한테 마진을 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12% 정도로 되게 보수적으로 준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기존에는 이게 지금 20.8에서 12% 빼면은 7.2%가 남죠. 남는데 이게 안 남아요. 27.4% 관세 구조에서는 이 구조로는 마진이 안 남습니다. 비아디가 가장 가격중이 높다고 보는 비아디조차도 마진이 안 남는 구조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격을 올려야겠죠. 가격 올리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럼 그만큼 가격중이 떨어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관세율이 가장 낮은 비아디조차도 마진이 남는 구조다. 그러면 나머지 중국 업체들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관세를 부과받는데 테슬라라든가 독일 전기차들, 그러니까 뭐 그런 폭스바겐 뭐 그런 기업 BMW라든가 그런 기업들은 아마 관세를 낮춰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개별 관세 적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래서 이런 그 이후에 중국 전기차 잠정 관세 40.6%를 부과하게 되면은 중국 전기차의 대EU 수출이 42%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만큼 우리나라한테 반사세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이제 지난 7월 5일자 그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이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비아드, 지리, 이제 상하이 자동차 관세 부과된 건데, 지리 자동차만 19.9로 0.1% 낮아진 거 원래 20%였거든요. 그리고 비아드는 그대로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 공장을 둔 전기차가 EU로 수출되는 경우에 외국 기업도 다 관세 부과가 되거든요. 이게 테슬라라든가 이제 그러니까 독일 전기차 기업들도 마찬가지라서, 그래서 이제 중국산 테슬라도 EU로 수출될 경우에 관세 받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가 개별 관세를 요청을 한 상태라서 아마 이거 조정이 될 겁니다. 아까도 이제 폭스바겐이라든가 BMW 마찬가지로 조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상기관세가 11월 달까지 시행되면서 이제 투표 거쳐서 5년간 확정 관세로 그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최종 결정은 10월 24일 내려지고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전체 인구의 65% 이상, 그리고 15개국 이상의 반대가 없으면 영구적으로 가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 반대될 이유가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요 기준이 관세 42%를 줄어든다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뭐 거의 중국 전기차들한테 폭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이제 지금 BYD가 튀르키예에다가 공장을 짓는 것처럼 유럽에다가 이제 공장을 진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중국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서 현지 인력을 구하고 현지의 비싼 전기를 지금 중국에 석탄으로 싼 그 전기를 쓰니까 거기다가 거기 인력을 쓰지 못하고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부품도 소재도 다 거기서 조달을 해야 된다 하면은 가격이 공정한 경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앞서 그 내용이 이 기사 세부 내용이 보면은 독일의 킬세계 경기연구소와 오스트리아 경기연구소에서 이게 이제 해당 조치로 인해서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42% 줄어들지만 유럽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크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산 전기차 빈자리를 EU라든가 제3국에 생산한 전기차가 채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대부분 상당수 미국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표를 갖고 그리고 유럽 소비자가 추가로 감당할 비용은 0.3에서 0.9 정도만 늘어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관세 정책이 발효되기 전에 최대한 지금 중국산 살려고 뭐 그렇게 좀 움직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 업체들도 가격 인상 전에 이제 판매를 하려고 이렇게 그렇게 마케팅을 좀 하는 상황이라서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최근에 5월달에 이제 판매가 전기차가 더 늘었다는 것이고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5개 모델 중에 2개는 중국에서 생산되고요. 3개가 이제 독일에서 생산되는데 여기 모델이 그거예요. 중국에서 생산 모델은 테슬라 모델 3 그리고 볼보 EX30 이거고요. 독일 생산 모델은 테슬라 모델 Y, 폭스바겐 ID3, ID4. 중국 브랜드는 없어요. 일체적으로. 뭐 볼보로 근데 이 중국 브랜드를 보기는 좀 어렵죠. 지금 대주주가 중국 업체이긴 하지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대응 방안은 어쨌든 지금 관세 인상에 대해서 여러 번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가격 인상을 전체적으로 첫 번째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 그리고 유럽 생산 거점 설립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결정안도 있고 검토 중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상하이 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재고가 충분하게 있어가지고 당장 이제 인상하지 않을 정도로 다 당장 싼 게 만들어놓은 재고가 좀 많다고 들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BYD는 아직 가격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모델 3는 이제 가격 인상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인상을 일단은 1차적으로 하고 직접 진출하는 유럽 시장에 이제 공장을 짓는 여부들은 이제 검토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 이외 집행위원회 공청회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7월 내일까지네요. 내일까지 의견을 이제 제시할 수 있고 청문회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공청회 요청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EU도 결정했으면 중국 쪽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기회를 줘야 되죠. 변명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요식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들어봤다 이런 요식행위 정도 보시고 이건 시행된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게 시행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가 이제 이렇게 관세 부과하면 직접 지출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러면은 다시 중국 전기차가 이를 극복하고 현지에 진출해서 다시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여기 보면은 표가 보면은 자동차 업체들의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해외 진출 이제 계획들이 있는데 대부분 동남아 쪽이 많고요. 여기 체리랑 BYD가 이제 스페인과 헝가리 쪽에 이제 공장을 인수하거나 이제 건설 계획을 헝가리 쪽에 건설 계획을 발표를 한 거. 그리고 BYD가 이제 대부분은 아시아 쪽에 동남아시아 쪽에 있죠. 중국 업체들은 공장이 돼서 양산을 앞두고 있는 일부도 상당히 있지만은 그 외에는 논의 중입니다. 거의 논의 중 수준이에요. 생산 개시하는 것도 일부 있고 스텔란티스가 좀 오랫동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완공이 된 게 있고요. 발표로 한 게 있고 이제 착공 단계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완공 하나 있고 생산 개시 완공 예정 이제 26년 1분기나 돼야 되는 거죠. 베트남. 근데 보면은 다 유럽이죠. 여기 이제 동남아 쪽에 있고 폴란드 공장 하나, 여기 스페인, 헝가리 공장. 이것도 완공된 건 2개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발표 이제 하나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다 동남아 쪽밖에 없는 거고 이제 나머지 다 논의 중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다 지으려면은 최소 2-3년 다 걸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 업체들은 상당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일단 보시겠고요. 이제 아직은 이제 본격 시행 전이니까
지금 어떻게든 밀어내게 하려고 지금 막 그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한 이유가 그 중국이 지난 15년간 이제 자동차 그 전기차 업계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보조금 321조에 달한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그 중국 정부가 국제 전략 문제연구소 연구원이 이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대략 2,310억 달러, 321조 정도를 이게 이제 대체로 이제 보조금, 이게 절반이 이제 세금을, 판매세 10%를 면제하는 형태로 지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2,310억 달러가 상당히 보수적인 이유가 지방조배 리베이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꿨을 때, 바꾸도 하는 지방정부의 보조금이라고 하죠. 리베이트가 일단 빠졌고, 중국에서 당연히 토지 임대가 저렴하고요. 또 이제 전력도 지원해주고, 또 융자 이런 것도 해주고, 또 배터리 부품 공급망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다 빠진 거야. 다 빠진 거 그냥 순수하게 이제 직접 지원해준 거, 그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해준 거, 세금 감면 포함해서 즉 해준 것만 321조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도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거기에 그만큼 상계 관세를 하겠다라고 이제 보여준 거고. 그래서 사실은 그 2023년부터 올해부터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전기차에다 보조금 주지 않는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같은 금액을 여기 보면은 그 구매자 보조금 9.2%를 세금 감면을 줬습니다. 세일즈택스. 그래서 이게 그 리베이트는 이제 그 판매 장려금 제도로 거래에 대한 대가로 지불 대금의 일부나 이자 등의 지불인 또는 지불 저희가 되돌려 지급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리베이트라고 하는데, 이거 대신에 이제 그 판매세를 면제해 주는 방식이고, 요거는 이제 그 투말로우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언급을 가져온 거고요. 결국에는 보조금을 준 거예요. 작년에도 줬고 올해도 줬고, 결국 어떤 식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형태로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상 구매자에게 주는 리베이트 대신에 업체한테 세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자동차 업체들한테 이렇게 한 이유가, 이렇게 되면은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부도나는 회사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EU, 아까 핵심은 EU의 그 전기차, 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는 거는 아까 그런 보조금을 근거로 해서 충분히 이유가 있고, 그런 그 대중국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그 잠정 추가 관세를 한 거는 수출의 42%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 그 K배터리 또는 완성차 기업, 현대기아차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관세로 인한 K배터리의 반사이익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2부에서 이제 중국 그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 K배터리랑 완성차 기업들한테는 수혜가 되겠죠. 반사이익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선비즈 기사입니다. 7월 8일자고요. 제목이 그 중국 현재 나선 유럽서 승전보 기대는 한국배터리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견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가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한국 대형 배터리 3사 모두 유럽의 생산실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그 유럽의 생산실을 갖춘 기업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이제 그 상관관세, 그러니까 기존 관세 10%에 추가 관세 해가지고 최대 47.6%의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그러면은 이제 사실 그 LG 에너지솔루션이 원래 그 대형 셀 쪽에서, 그 자동차 쪽,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는 소형 셀이고요. ESS는 별도고, 이 대형 전지 쪽에서 원래 24년에서 22년까지 10억 셀 정도 나가기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유럽 쪽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특히 이제 중국산 전기차가 많이 들어가면서 가동률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9억 셀 정도로 이제 줄어들었거든요. 예상 출하량이. 그래서 26년까지 원래 10억 셀 딱 픽스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26년까지는 LG 에너지솔루션의 실적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럽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가동률이 떨어지면 출하량이 줄어들고 수주가 떨어지면서 10억 셀의 10% 정도가 실적이 좀 앞으로 줄어든 것들이 시장이 좀 과하게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차피 안 좋아요. 올해까지는 안 좋고 내년에는 급상승 되는 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EU 조치로 인해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고, 그 최근 유럽 전기차 시장은 다른 지역보다 성장률을 저조해가지고 한국 업체들의 유럽 공장 가동률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반사이익이 되면서 그런 가동률이 이제 앞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
LG에너지솔루션이 르노 전기차 부분 암페어와 전기차용 파우치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공급 계획을 했거든요. 이제 그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특히 엔솔이 그동안 유럽 수주가 없었어요. 되게 지난해 하반기부터 갑자기 유럽 쪽에 수주가 또 끊겼습니다. 그게 사실 이제 유럽 공장 가동률 급락과 실적 부진으로 연결이 된 건데 이런 유럽 지역의 수주가 지금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25년 말부터 5년간 승수수 전기차 59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39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것이고요. 계약 규모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4조에서 5조 정도로 추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노스볼트가 사실 유럽의 희망이라 볼 수 있는 배터리 기업인데 지금 쉽게 수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BMW가 노스볼트와 체결했던 약 20억 유로, 약 3조 원 규모의 각형 배터리 셀을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의 얘네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의 거의 8분의 1 수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생산하는 것보다 5배를 연말까지 올리면은 얘네 전체 캐파의 8분의 1 수준 정도 생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율이 택도 없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고, 이런 이제 그 노스볼트의 실주 물량은 각형 배터리의 강점을 갖고 있는 삼성 SD조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물론 BMW와의 추가 확정이 된 바 없다고는 이제 삼성 SD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앞으로 이런 식의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그동안 유럽 쪽에 수주가 없다가 39기가와트 배터리 공급이 터졌다는 것이고, 이거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서울 파이낸스에서 나온 7월 10일자 뉴스고요. 제목이 캐즘도 못 말려 미국 유럽사 진격하는 K배터리. 근데 결국에는 중국의 시장의 지역에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배터리 3세 점유율도 오를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SNE 리서치에서 제 요약을 했는데, 국내 업체들이 시장 개척에 나누는 상황과 세계 각국이 중국 업체를 견제하는 상황이 겹치자 이제 국내 배터리 회사가 수혜를 받을 것을 전망한다라고 이제 SNE 리서치에서 얘기를 했고, 같은 곳에서 유럽의 중국에 대한 자국 보호 정책 강화와 그리고 이제 국내 3사의 북미 유럽에서의 이제 현지 증설 그리고 신차 출시 등이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국 외 지역 전기차 시장의 성공과 함께 배터리 3사 점유율이 오를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기대가 된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봐도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 기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뉴스입니다. 같은 맥락이고요. 중국 텃밭에서 존재감을 내보이는 K 배터리 저력,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왔고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지금 르노 배터리 암페어라 이제 전기차 LFP 배터리 공급 계약한 것들과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보면은 이건 미국인데 넥스트라 에너지가 중국 업체 대신에 삼성 SDI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ESS 쪽으로도 지금 삼성 SDI가 이제 6.3기가와트치 수주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대략 거의 한 1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 지금 북미 쪽에서의 ESS 쪽은 시애틀이라든가 비아드 중국 업체들이 거의 90%를 차지하는 것들을 일단 삼성 SDI가 이것도 NCA 배터리를 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계약이 하나 나온 게 여러 개로 나눠서 나올 것으로 보여져서 앞으로 이제 ESS뿐만 아니라 전기차 모두 다 이제 중국 업체만의 장했던 것들을 이제 국내 업체들이 지금 뚫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ESS 쪽에 좀 승부수를 좀 띄웠다라고 뉴스가 나와서 아까 얘기입니다. 같은 내용이라서 몇 개만 언급만 하고 가는데, 이게 이제 삼성 배터리 박스라고 해서 SBB라고 하고요. 이거 이제 SBB 1.5고 인터배터 유럽 2024에서 공개가 일단 됐습니다. 그거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수주가 나온 것이고, 넥스트라 에너지사가 미국 최대 전력회사이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되게 큰 걸 잡은 거예요. 앞으로 이 레퍼런스 통해서 추가 수주, 다른 업체들과의 수주도 되게 용이해지겠죠. LG에너지솔루션 김동영 대표가 세 가지 마술 지팡이로 배터리 캐지 넘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세 가지 호재가 뭐냐면 전기차 캐즘 구간을 어떤 세 가지 호재에 힘입어 합법 마련에 나섰다라는 게 뉴스가 있었고요. 요거 이제 뉴스 투데이 기사인데, 세 가지 호재가 뭐냐면은 어떤 전방산업, 전방산업이 전기차 산업이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같은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GM이라든가 테슬라 같은 경우고요. 이제 일본 같은 부진 GM과 테슬라가 부진하는데, GM 같은 경우가 어쨌든 올해 연간 20에서 25만 대 정도의 전기차 판매를 하겠다라고, 이제 물론 최상 단치는 좀 줄였지만은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신차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여러도 이제 회복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쟁 업체인 파나소닉이 지금 배터리 증설에 상당히 차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수 위주로만 간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경쟁사에 좀 부진이 있고, 그리고 LG 에너솔루션이 그 4680 온통형 배터리에 대한 양산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8월부터 오차 공장에서 양산이 시작되는데 지금 최근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눌렸어요. 좀 먼저 좀 반응해서 올랐다가 차익 매물리가 나오면서 좀 주가 좀 많이 빠지는데, 어떤 이런 세 가지의 핵심 병기를 가지고서 다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거두겠다는 게 이제 그 김동명 대표의 이제 얘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요거 이제 아까 그 세 가지 얘기 중에 이제 얘기 나온 게 테슬라랑 이제 그 GM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판매가 좀 잘 나왔고요. GM도 그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는 모습이고, 가장 이제 북미에서 완성차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전기차 판매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얼템센즈 플랫폼에서 나오는 차들이 어쨌든 성장률이 가장 가파릅니다. 이제 GM에서 얘기했던 가이던스보다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상당히 미치지 못해서 증권가 대부분 올해 20에서 25만 톤은 가이던스 지키지 못할 거다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믿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게 사실 뭐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라서 이번에 이제 25일인가 실적 발표 있을 거예요. 뭐 그때 어떻게 얘기하는지, 향후 가이던스에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체크 포인트로 좀 볼 수 있는데, 대체로 지금 그 부진했던 테슬라랑 GM 같은 경우가 최근에 사업 행보가 상당히 공격적이다. 일단 특히 이제 GM 같은 경우 앞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업체 중에 하나인 거는 레거시 그 완성차 중에서 GM이 유일하게 지금 가장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기아차는 좀 잘하고 있고, 그리고 GM도 좀 북미 기업 중에서 GM이 가장 적극적으로 시장 공략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GM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GM이 잘 되면, GM 테슬라가 잘 되면 엔솔한테 좋은 거니까 같은 빌리지 쪽에서 같이 좋은 그림이 될 거고요. 그 파나소닉이 지금 그 오클라마주에 추진하던 배터리 공장 계획을 무산됐습니다. 이게 보조금 문제 때문에 주정부랑 좀 갈등 이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백지화시켰고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파나소닉 증설이 안 되면은 엔솔한테 수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사실상 그 게임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시장의 게임 차인저를 역할을 한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자체 그 픽업 트럭에 주로 사이버 트럭에 주로 탑재가 될 것으로 보여져서 생산하는 대로 다 테슬라 쪽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일단은 4680 원통형 배터리는 이제 9기가 와트 정도 물량을 생산을 하는데, 이거 관련 종목들은 이때쯤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LG 에너솔루션의 신한투자증권의 지금 실적 추정치인데, 지금 그 2분기까지는 2차는 발표해서 2분기까지 안 좋은데 3분기, 4분기 때는 또 어떤 올라가는 구조를 좀 보고 있습니다. 개선되는 쪽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3분기 때 영업이 6,600억, 그리고 4분기 때 9,870억 정도, 그러니까 하반기 지금보다 좀 더 개선이 되는 쪽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라고 봐서는 지금이 가장 어두운 시기다라고 좀 판단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체로 이제 2000년 쪽으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향후에 회복 속도가 둔화되거나 크게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는 쪽을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전망을 하거나 워딩을 하거나 이제 그런 건데, 저는 이제 그게 이제 그 자동차 완성차 기준에 맞춰서 사실 배터리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신차 출시 일정도로 보면은 이게 급격하게 꺾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시장이 중요한 건, 앞으로 중요한 거는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올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경쟁력 싸고 성능이 좋은, 경쟁이 있는 차가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VT 기능은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갈 때 것이고, 그래서 그런 차들이 나오는 시기가 앞으로 다가온다라고 봤을 때는 한 25년 또 가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기차가 보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광물 가격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많이 알려진 얘기가 이제 그 북미산 탄산 리튬 가격과 그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 간의 이제 가격의 괴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 태양광 모듈에서 먼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달 기준으로 그 북미산 태양광 모듈 가격과 중국산 태양광 모듈 가격이 162% 프리미엄이 격차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북미산이 더 비싸다는 거죠. 그게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쪽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 FOMC 0%와 그렇지 않은 것 간의 그 가격 차이가 지금 실제로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LF의 그 선denTV에서 말씀하셨던 게 요 제목이거든요.
그 FOMC 0%와 그렇지 않은 거에 관한 광물 가격과의 차이가 벌어지는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거를 거기 따왔고요. 최근에 보면 이건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IR 자료입니다. 리튬과 니켈 가격이고요. 리튬 가격과 니켈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최근에 니켈 가격이 더 떨어지는 상황이고 7월달 기준으로 니켈 가격도 최근에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다시 전저점까지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리튬 가격 리튬 같은 경우는 올해 공급강이 있었고 또 이제 고객사들이 기보유한 재고 조정 영향을 통해서 하락세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중국이 더 문제예요. 중국 쪽에서는 좀 여전히 아직도 공급가격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 가격이면 앨범만으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신규 프로젝트들이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이 가격으로는.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이제 공급이 감소가 된다 그러면은 20년 이후로는 뭐 반등이 가능하다고 좀 포스클린스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니켈 가격 같은 경우가 러시아 제재라든가 그 뉴칼레도니아 소요 사태로 인해서 잠시 공급 충격이 있었지만은 이게 회복이 되면서 특히 인도네시아산의 공급 증가로 인해서 가격이 다시 안정화의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탄산리튬 가격이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25년 말과 이제 24년 상반기에 이제 항상 원가 열리는 업체들이 지금 구조조정이라든가 프로젝트 셧다운을 하면서 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좀 최근에 다시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럴 경우에는 연말에 그 앞으로 이제 그 상위 업체들이 공급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미래세 자료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요거 아까 그 제목이에요. 여기 이제 선댄TV에서 이제 전문님인가 나오셔서 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FOMC 0% 해외 우려 집단에 포함된 0% 광물과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광물 가격이 벌어지는 중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이제 그 미래세 자료를 보면은 북미 탄산리튬 가격과 중국 탄산리튬 가격과의 차이가 벌어졌죠. 북미산이 지금 프리미엄을 받고 있고 이렇게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4년 기준으로 해서 그 IRA 적격 니켈 양이 6%에 불과하다는 거고요. 그 때문에 니켈에 대해서 이제 포스콜링스는 이제 그 내재화를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이런 현상들이 그 IRA법의 적격 광물이 되거나, 그리고 이제 FOMC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광물들 확보가 앞으로 관건이고, 그런 광목들은 지금 공급 부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광목들 자연적으로 프리미엄을 받는 시장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LG 에너솔루션이 이제 그러니까 LG 엔솔과 포스코가 칠레산 리튬 광산에 대해서 개발대에서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칠레산 리튬도 결과적으로 그 IRA법에 대한 혜택이 확정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LG 엔솔이라든가 포스코홀딩스가 칠레산 리튬 광산, 염호 리튬인데 그 광산 개발과를 따오게 된다 했을 때는 상당히 또 호재가 되겠죠. 요게 이제 만약에 동일하게 이제 여기서 리튬을 통해서 양극재를 만들게 됐을 때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염호 리튬 생산 원가가 굉장히 낮거든요. 굉장히 가격 경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단은 그 칠레 정부의 요청을 인해서 LG 엔솔과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입찰에 이제 참여를 지금 하기로 한 거라서, 여기 향후에 이제 누가 이제 딸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에서는 그전에는 이제 이 가격 반등, 이 PQ의 반등이 3분기는 본격적으로 될 거라고 봤는데 다소 한 분기 좀 늦어진 것 같고요. 가격만 동박이 좀 더 3분기 먼저 좀 올라오는 정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7월달 데이터를 보면은 그 양극재 가격, 그러니까 이거 6월달 자료를 보면은 양극재의 LCA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왔고요. 수는 좀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양극재 쪽에 단간한 지금 반등을 좀 광물가격 연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Q가 의미 있게 바로 증가한 상황은 아니긴 한데, 그래서 이런 회복이 PQ가 특히 가격이라든가 Q가 회복하는 거는 지금 4분기를 한 분기 정도 좀 더 늦춰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게 해서, 업황은 현재 그렇다는 보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업황 부진이라든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더 부진한 딥이 좀 더 길어지는 모습인데, 다만 이제 업황의 바닥과 지금 주가의 바닥은 좀 다르게 움직이는 거이고, 주가 바닥이 일단은 먼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신사임당 TV는 한 달에 한 번 출연하고 있고요. 매달 셋째 주 수요일 날 지금 방송하기로 했는데, 그거 준비하면서 일주일 정도 준비하니까 잘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